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을 겪으며 건국된 지 어느덧 70여 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70여 년이 흐른 결과 북한과 대한민국의 모습은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6.25 전쟁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자원도 많고 기술도 많아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은 인권이 가장 유린된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70여 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너무도 극명하게 달라진 걸까요? 그건 바로 나라를 세운 이 건국 이념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 전 북한은 강압적으로 소련 스탈린에 의해 김일성을 지도자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는 사회통제경제, 중국과 손잡은 조중동맹,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들의 체제 유지 기둥으로 선택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늘이 내려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탁월한 해안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설계할 때 4대 건국 이념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정체성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건실하고 건강한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정체성으로는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를 지켜줄 든든한 친구로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을 선택한 한미동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백성들을 계몽시킬 수 있는 그 근본 정신으로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북한과의 경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 4대 건국기둥 하나 때문에 남북의 운명이 이렇게나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리의 건국 이념을 알지 못하는 국민은 나라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해안과 이 4대 기둥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건국의 기둥이 세워진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조선의 신분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무혈혁명을 이끌어냈을까요? 1949년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아니 5000년 한반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기적의 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단 2가지의 정책으로 조선시대 내내 이어지던 지독한 신분제를 완벽하게 타파하는 무혈혁명을 이뤄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949년 6월 21일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90%는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땅 주인이 모두 양반인 구조에서는 애초에 신분의 평등을 실현할 수가 없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외쳐도 상놈들이 양반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는 없다고 꿰뚫어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대부분이 지주 출신이라 극렬히 반대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대금 150%를 끝까지 밀어붙여 통과시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우리나라 농지의 무려 95.7%가 자작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 건국 이래 처음으로 내 땅에서 난 쌀로 밥을 지어 먹어보는 감격스러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 농지개혁은 불과 1년 뒤 터진 6.25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내 땅이 생기니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된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생겨버린 겁니다. 신분제를 끝낸 두 번째 무혈혁명은 1949년 12월 31일에 시작된 교육혁명, 그 중에서도 무상초등교육 의무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아이들을 포함해 남녀차별 없이 전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헌법에 초등교육을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80%에 달했던 문맹률은 무려 21.1%로 크게 낮아집니다. 경제적 자립을 준 농지개혁과 정신적 계몽을 이끈 교육혁명, 이 두 기둥 덕분에 백성들은 비로소 진짜 주권을 가진 똑똑한 국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1949년의 기적같은 무혈혁명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김일성은 적화 야욕을 품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전면적인 기습 남침을 감행합니다. 네, 바로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좌파들은 이 6.25 전쟁을 두고 이승만 대통령을 악마하기 위해 너무나도 악질적인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런승만이라는 유언비어입니다. 이 거짓말에는 크게 3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첫째,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갔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국가원수입니다. 체스게임 내에서 왕이 잡히면 게임이 끝나듯 대통령이 적에게 생포되면 그날로 나라는 끝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동은 도망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적법한 피신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피신하지 않으려고 3일을 버티다 27일 새벽 참모들이 북한군 탱크가 청량리까지 왔다는 거짓말까지 동원한 설득에 못 이겨 우여곡절 끝에 대전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둘째, 라디오 방송으로 서울 시민들의 발을 묶어두었다는 거짓말입니다. 당시 대통령의 육성 라디오 방송에는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는 말도 없었고 거짓 내용도 없었습니다. 무초 대사로부터 미군 참전 약속을 듣고 병사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알리려 했던 것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국방부가 그 전에 내보낸 의정부 전투 승리라는 어처구니 없는 오보가 정정되지 않은 채 방송이 나가다 보니 시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셋째, 자기만 살려고 한강교를 폭파했다는 거짓 선동입니다. 한강교 폭파를 지시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군사적 결단이었죠. 게다가 폭파 당시 경찰들이 피난민들을 부교로 안내하고 통행을 막아 민간인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런승만이라는 프레임은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휴전협상이 다가오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도대체 어떤 세기의 도박을 감행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루한 휴전협상이 이어지던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일생일대 결단을 내립니다. 휴전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휴전을 하더라도 무조건 미국과의 동맹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다시 발발했을 때 미국이 도와줄 거란 보장이 없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조국의 미래를 내다본 놀라운 결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이때의 생각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전 세계를 경악시킨 세기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방공포로 석방 사건입니다. 거제도 등에 수용되어 있던 방공포로들을 기습적으로 석방해버리며 미국을 극도로 압박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뒷목 잡을 사건이었지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이 치밀한 벼랑 끝 전술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맙니다. 그 결과 195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마침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줄 절대적인 안보 방패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이 가조인된 후 70년 뒤를 살아갈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폐허를 딛고 세계 6대 강국으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기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튼튼한 안보의 체계가 버텨주었기에 기업을 키우고 기술을 개발하며 무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위대한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선동하는 특정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눈을 뜨고 분별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해체 주장은 철저히 반대한민국적인 사상이며 나라를 다시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이적행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안보의 기둥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 그렇다면 그는 휴전 직후인 1954년 헌법의 3선 금지 조항을 깨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도대체 왜 장기 집권을 결심해야만 했을까요? 한미동맹이라는 완벽한 방패를 얻어낸 기쁨도 잠시, 1954년 11월 29일 대한민국 정치판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좌파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낙인 찍을 때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단골 소재 4.4.5입 개헌입니다. 당시 재헌헌법은 대통령의 3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임기를 2번 마친 이승만 대통령은 원칙대로라면 권력을 내려놔야 했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장기 집권을 결심합니다. 이를 두고 좌파들은 권력에 눈이 멀었다고 맹렬히 선동하지만 팩트를 까보면 그 이면의 진실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당시의 시대적 기준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3선을 해야만 했을까? 첫째, 6.25 전쟁 직후에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나라가 잿더미인 벼랑 끝 상황에서
리더십이 흔들리면 어렵게 지켜낸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공산화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둘째, 그를 이을 만한 투철한 반공 후계자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당시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던 남로당 출신 조봉암은 훗날 1956년 대선에서 북한 김일성에게 공작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피로 세운 나라를 통째로 맡깁니까? 셋째, 아직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화의 초석조차 제대로 다지지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자유당은 건국 대통령의 한 해 출마 제한 횟수를 없앤다는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당시 국회의원 203명의 3분의 2, 즉 135.333명, 사람을 쪼갤 수 없으니 사실상 136명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딱 135표가 나와 한 표 차이로 부결 선언이 납니다. 그러자 자유당은 수학의 반올림 원리를 내세워 기적의 4.4.5임 논리를 끌고 와 135.333명은 135명에 가깝다며 억지로 가결을 선포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도 인정할 건 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명백한 무리수였고 민주주의에 남긴 뼈아픈 오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본질, 즉 목적을 봐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단순한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아가리에서 지켜내고 부국강병의 기틀을 기어코 완성하려 했던 시대적 절박함의 산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장기 집권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4.4.5의 개헌이라는 절차적 오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연장한 임기, 이승만 대통령은 그 피같은 시간 동안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위대한 씨앗들을 심었습니다. 먼저 그는 국방비 다음으로 막대한 예산을 철저하게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의 끔찍한 참화 속에서도 대학생들의 징집을 연기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반발하던 국회의원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나지만 나라를 세울 인재는 지금 길러야 한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이 폭발적인 교육열과 탁월한 외교력 덕분에 미국의 자원을 이끌어내어 1950년대에 매년 600명 이상을 해외로 유학 보냅니다. 그 결과 1956년 기준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에서 한국이 당당히 3위를 차지합니다. 이때 유학을 떠났던 수많은 인재들과 군인 박정희가 훗날 조국으로 돌아와 한강의 기적을 완성하는 절대적인 뼈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은 또 한 번 시대를 꿰뚫는 놀라운 해안을 발휘합니다. 당시 세계에너지 회장 시슬러 박사를 만나 우라늄을 보게 되죠. 한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땅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에너지를 캐야 한다. 당장 국민들이 먹을 쌀도 부족했던 그 가난한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원자력법을 통과시키고 1959년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며 인재 양성에 돌입합니다. 이 거대한 청사진이 있었기에 20년 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첫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수 있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발전량 기준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4.4.5의 개헌으로 벌어들인 그 금쪽 같은 시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의 100년 대계를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던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비극이 터지고 맙니다. 1960년 제4대 대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승만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나야만 했을까요? 바로 좌파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영원한 독재자로 깎아내리기 위해 날새운 칼처럼 휘두르는 3.15 부정선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과 전혀 무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960년 4대 대선 당시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선거 직전 병으로 서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가 됐습니다. 이미 당선이 확정된 단독 후보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까? 부정을 저지를 동기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바로 권력에 눈이 먼 자유당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매우 고령이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부통령이 권력을 이어받게 되는데, 자유당 간신배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 했던 겁니다. 이들이 40%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투표 감시, 정치깡패 동원 등 온갖 추악한 부정을 저지른 진짜 주범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당연한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아니, 마산 앞바다에 김주원 학생의 시신이 떠오르고 4.19 혁명으로 수십만 명의 피를 흘리며 거리에 쏟아져 나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도대체 그 한 달 동안 뭘 하고 있었나? 그 답은 바로 인해 장막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를 철창에 갇힌 호랑이라고 부를 만큼 철저히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시위 소리가 들려 이유를 묻자 자유당 인사들은 자유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니 불만 세력이 괜히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라며 끝까지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3월 15일 당일에도 4월 19일 피가 튀는 혁명의 순간에도 진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4월 21일에야 비로소 자유당 지도부가 이실직고를 하고 전원 사퇴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모든 참담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국민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건국 대통령은 과연 어떤 위대한 결단을 내렸을까요? 마침내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된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국민들이, 자신이 교육혁명으로 길러낸 학생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에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인 4월 22일 부상당한 학생들이 누워있는 병원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만약 그가 권력에 미친 독재자였다면 자신을 향해 시위를 벌인 자들을 찾아가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었다면 아마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운 학생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을 혼내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잘했다. 장하다.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청년들을 보며 오히려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를 통해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추악한 권력욕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든 진정한 지도자의 깨끗한 하야였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7일 그는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미련 없이 권좌에서 내려옵니다. 이후 주변 측근들의 권유로 떠나게 된 하와이행,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여권과 트렁크 2개, 낡은 타자기 1대, 그리고 점심 도시락이 그의 짐 전부였습니다. 잠시 사회가 안정될 때까지만 피난을 가는 줄 알았던 그 길은 측근들의 귀국 불허로 기나긴 요양과 망명생활이 되고 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의 병실에서 5년 2개월을 보내면서도 오직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양자인 이인수 박사에게 매일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북 통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셨죠.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다는 대답에 그는 버럭 화를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까지 생각만 해서 뭐해? 이승만이 한바탕 했으면 또 누가 나서서 해야 하잖아. 내 소원은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거야. 1965년 7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국 땅 하와이에서 끝내 조국의 땅을 밟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서거하시기 직전 그는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뼈저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뤘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난하디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희생을 치르며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이승만 대통령, 우리는 이 위대한 건국 대통령의 4대 기둥을 굳건히 붙잡고 이제는 북한 동포들까지 이 자유의 기치로 해방시켜야 합니다.